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보고 재료관리 핵심 문제 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들어가기 전에 보고 재료관리 핵심 문제 학습법을 잠깐 짚고 넘어갈 건데요. 재료관리는 한식, 양식, 일식, 보고, 중식 조리기능사 시험의 공통 과목입니다. 셰프 팩토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식품학을 기반으로 해서 전체 핵심 풀이 및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참고로 각 과목별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고 일부 과목별 특이재료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그 부분은 과목별 기초조리실무 쪽으로 이관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재료관리 쪽에서는 공통적인 내용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재료관리 부분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 쪽은 공무원 및 단체급식기관의 조리사고시 준비를 겸하도록 활용도를 대폭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와는 달리 각 과목 내용을 모두 시청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모의고사의 경우에는 51번부터 60번까지만 각 과목별 문제를 취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식에서 종합을 하는 형태였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재료관리 부분은 과목에 상관없이 각 과목별 공통 내용들을 전혀 다른 문제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과목을 다 공통적으로 들으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미역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점액질인 알긴산은 중요한 열량 공급원이다. 틀리죠. 이 알긴산은 식이섬유예요.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인체 내에서 소화가, 물론 인체뿐만이 아니고 포유동물 다 마찬가지예요. 소화를 못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량 공급원이 될 수 없다. 칼슘과 요오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 맞는 말이죠.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 맞는 말이고요. 갈조류에 속하는 게 맞아요. 예, 계속해서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경화지방인 것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경화유지가 뭐죠? 경화유지는 기름, 즉 불포화지방산에 수소이온을 추가해서 상온의 고체 상태로 바꾼 변형된 기름이에요. 우리가 통상 트랜스 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우지, 마가린, 돈지, 버터 중에서 경화지방인 것은 2번 마가린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 기름에 수소를 추가해서 마가린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우지, 그러니까 소기름이나 돈지, 돼지기름, 버터, 이건 우유에 있는 기름이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동물성 지방, 즉 포화 지방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로 있어요. 이거는 경화시키지 않아도. 예, 계속해서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결합수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결합수가 뭐냐? 식품 안에 있는 물은 크게 결합수와 자유수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결합수와 자유수를 비교해보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식품 안에 있는 수분은 결합수 아니면 자유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물의 성격을 비교를 해보면, 자유수는 우리가 얘기하는 물이에요. 결합수는 우리가 물이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착즙기나 이런데 채소나 과일을 넣고 짰을 때 물이 나오죠. 과즙이라든지 물이 나오는 이게 자유수예요.
결합수는 착즙한다고 해서 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수는 용매로 작용할 수 있고 미생물이 생육할 수 있고 분리하거나 그러니까 착즙해서 분리하거나 또 건조도 시킬 수 있어요. 물을 날려버릴 수 있죠. 동결, 냉동고에 넣으면 동결시킬 수 있고 그리고 끓여서 기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밀도가 낮죠. 자유수가.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결합수의 성격을 한번 보면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다. 맞는 말이죠. 식품 내에 미생물의 발화나 번식에 이용할 수 없죠. 조리 시 100도씨로 가열하면 쉽게 수증기가 되지 않죠. 근데 틀린 말이에요. 용질에 대해 용매로 작용하지 않죠. 자, 용질, 용매, 용액이라는 말이 있죠. 예, 용액. 우리가 통상 눈으로 보는 거는 용액이에요. 눈으로 보는 거는. 그러면은 이 용액 안에는 용매와 용질이 이렇게 있는데 용질은 녹아있는 거. 예를 들어서 설탕물에 설탕을 용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탕물의 용매는 물이죠, 물. 그리고 설탕물이 용액이에요. 계속해서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신선한 어패류의 수분 활성도로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이거는 꼭 어패류뿐만이 아니고 신선한 식품은 주로 0.98에서 0.99 정도의 수분 활성도를 갖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참고할 거는 일반적으로 한 0.9점대, 0.90에서 0.99, 그 정도는 이제 다 신선한 식품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렇게 어패류처럼 물 속에서 사는 거는 특히 수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98 내지 0.99까지 이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5 정도는 너무 지금 작은 거고 0.60 내지 0.65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보관용으로 건조한 식품들을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것은 식품의 수증기압 나누기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가 순수한 물이 1이거든요.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1보다는 무조건 작습니다. 수분 활성도는. 그러니까 0.99면은 거의 순수한 물에 가까운 수분 활성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수분 70%, 탄수화물 15%, 단백질 5%, 지질 7%, 무기질 2%, 비타민 1%인 식품을 150g 섭취했을 때 열량이 얼마냐고 물어봤네요. 예, 그러면은 일단은 수분은 열량하고는 관계없으니까 빼고 탄수화물은 150g 곱하기 15%니까 0.15네요. 예, 0.15 곱하기 gram당 4kcal를 내죠. 탄수화물은.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해주죠. 그 다음에 단백질은 150 곱하기 5%니까 0.05가 되겠네요. 예, 5% 곱해주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탄수화물하고 똑같이 4kcal를 내요. g당. 그러니까 4를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지질은 7%니까 150 곱하기 0.07이 되겠네요. 예, 0.07하고 곱하기 지질은 9kcal를 내죠. 예, 참고로 알코올은 7kcal를 냅니다. 7kcal를. 무기질은 열량하고 관계없죠. 바이타민은 열량하고 관계없죠.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계산해서 더하면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150 곱하기 0.15 곱하기 4. 90이 되네요. 90. 그 다음에 150 곱하기 0.05 곱하기 4. 이거는 30이네요. 30. 그 다음에 150 곱하기 0.07 곱하기 9. 94.5 나오네요. 94.5.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다 더하면 214.5 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하루 동안 섭취한 음식이 물 1.5L, 밥 400g, 소고기 70g, 아보카도 오일 35g, 종합 바이타민제 2g, 종합 미나릴제 3g을 섭취했을 경우 하루에 얼마의 열량을 섭취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네요. 예, 이거는 물 역시 칼로리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밥 400g 곱하기 탄수화물은 g당 몇 킬로칼로리 나죠? 예, 4킬로칼로리가 나죠. 그러니까 곱하기 4를 해주고 소고기 단백질은 70 곱하기 몇 킬로칼로리죠? 예, 4킬로칼로리죠. 그 다음에 오일은 지질이니까 35g 곱하기 몇 킬로칼로리가 나나요? 9킬로칼로리가 나죠. 예. 종합 바이타민제는 상관없죠. 종합 미네랄제 역시 열량하고는 관계없죠. 그러니까 이 세 개만 무조건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만 열량으로 가는 거니까 세 가지만 구하면 돼요. 446, 1600, 47, 280, 59, 45, 39, 27, 315네요. 그러면은 2195가 되네요. 예, 해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전화당의 성분과 비율로 가장 알맞은 것은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이 전화당은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글루코스하고 프룩토스가 1대 1로 포도당과 과당이 1대 1로 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단맛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글루코스가 1대 1로 만나면 우리가 말토우즈, 메가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글루코스와 갈락토스가 만나면 이거는 우리가 젖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당. 그 다음에 글루코스와 스크로스가 만나는 거는 이런 케이스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다루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은 아무 상관없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계속해서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노화가 가장 먼저 되는 것은 뭐냐? 노화라는 게 뭐죠? 예, 호화된 음식이 식어가면서 딱딱해지는, 그리고 맛이 없어지고 점성이 없어지고 그런 것을 노화라고 그러죠. 호화는 뭐예요? 호화는 전분에 물과 열이 가해지면서 점성이 드러나고 부드러워지고 맛이 있어지는 걸 호화라고 하죠. 노화는 호화의 반대예요. 노화는 찹쌀일수록 늦어집니다. 그리고 맵쌀일수록 빨라져요. 그 다음에 온도를 보면 냉장온도에서 가장 빨라요. 냉장온도에서. 그러니까 일단 답은 3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냉장온도 다음에 어디에서 빠르냐면 상온에서 빨라요. 그리고 그 다음에 냉동온도에서, 그리고 가장 늦은 게 65도 이상 되는 보온밥솥에서 가장 노화가 늦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갑각류, 갑각류라는 게 뭐죠? 껍데기가 딱딱한 어류를 얘기하는 거죠. 게, 새우, 가재 이런 거. 얘 껍질을 이루는 키틴 성분은 뭐냐? 예, 이 문제가 사실은 간단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간단한 문제인데 풀기가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오해를 너무 많이, 일반인들이 오해를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딱딱한 껍데기가 설마 탄수화물이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답이 4번인데 4번이라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식이섬유의 변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1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요도가가 높은 것은 어느 지방산의 함량이 이게 을이 아니고 이네요. 함량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요도가가 높으면 건성류가 돼요. 건성류라고 하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이 네 가지 중에서 불포화 지방산이 뭐냐고 물어보는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 리놀레산이 되겠습니다. 스테아르산, 로르산, 팔미트산은 모두 포화지방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고체 상태로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 동물성 지방. 그 다음에 리놀레산이나 리놀렌산, 올레산처럼 상온에서 액체로 있는 걸 우리가 기름이라고 얘기하고 식물성 기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우리는 11번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변성된 단백질 분자가 질서정연한 망상구조로 재편되는 기능으로 산출되는, 여기 컴마가 있는 거예요. 산출되는 식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 라고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 문제 자체는 여기 컴마가 없는 거지만 말은 컴마가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세요. 여기서 변성이라는 말을 일단은 먼저 체크를 해야죠. 변폐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변폐라고 하는 것은 지질이나 탄수화물이 썩는 거를 변폐라고 그래요. 단백질이 썩는 것은 부패라고 얘기를 하죠. 변성은 썩는 게 아니에요. 썩는 게 아니고 가열이라든지 또는 산, 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됨으로써 단백질 구조가 무너진 거예요. 고리가 끊어진 거. 그거를 변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변성된 단백질 분자로 인해서 산출되는 식품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버터. 이 문제도 빡 쏘가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버터가 사실은 기름 덩어리인데 단백질로 오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인데 이거를 아니라고 하기 좋다. 빵 이런 거를 선택하기가 좋은 거예요. 이 문제가. 그래서 전혀 이렇게 배배 꼬지 않았는데도 틀리기가 쉬운 문제예요. 두부는 뭐죠? 글리시닌의 응고에 의한 젤화. 어묵은 졸화된 액티미오신의 젤화. 빵은 글라이딘과 글루테닌이 합성되면서 글루텐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글루텐의 망상구조 안에 가스가 생기는데, 이산화탄소가 생기는데 그게 빠져나가질, 글루텐 망상구조 때문에 빠져나가질 못함으로써 빵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1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필수 아미노산이 되는 것을 물어봤어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평소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런데 성장기 어린아이에게만 필수 아미노산인 것을 지금 물어본 거니까 어려운 문제죠. 답은 알기닌. 이게 일본식으로 우리는 대부분 학문을 일본에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식으로
아르기닌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입니다. 우선 필수 아미노산이 뭐냐라는 거를 아셔야 되잖아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될 단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체 내에서 합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식품으로 섭취하지 않아도 인체 내에서 조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비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러면 필수 아미노산은 크게 8가지가 있어요. 8가지 발린, 라이신, 류신, 이소류신, 트립토판, 트리에오닌, 메티오닌, 페니랄라닌 이렇게 8가지가 있고 히스티딘이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필수 아미노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체 내에서 합성되는 확률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으로 그냥 간주합니다. 그래서 히스티딘을 포함해서 9대 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조금 아까 봤듯이 알기닌은 어린이에게 필수 아미노산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해서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FE, 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옳은 것이에요. 철의 필요량은 남녀 간 차이가 없다. 틀렸죠. 예를 들어서 청소년기부터 노년기 직전까지 여성은 생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피가 체위로 나가면서 피 안에 철이 잔뜩 있기 때문에 철이 부족해지죠. 그런데 남녀가 차이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하루에 남자는 100mg, 여자는 140mg 정도를 섭취해야 된다. 부족 시에는 거대 아구적 빈혈이 생긴다. 이것 때문에 이 철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거든요. 이게 비비 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 틀릴 수가 있어요. 2번에다 철커덕 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대 아구적 빈혈이라는 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거대 아구적 빈혈은 철이 부족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바이타민 B12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예요. 헤모글로빈의 구성소로 철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신체 각 조직에 산소를 운반한대요. 맞는 말이죠. 예. 골격과 치아에 가장 많이 분포하는 미네랄은 철이 아니고 뭐죠? 예, 칼슘이 되겠습니다. 칼슘 그리고 인, 칼슘뿐만이 아니고 인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1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철의 급원식품을 좀 불러드릴게요. 제가 메모를 좀 해놨으니까요. 간, 육류, 독황색 채소 이런 것들이 철의 급원식품으로 좋은 식품이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1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프로바이타민 D로 바이타민 D2의 전고물질인 것이 뭐냐? 여기서 전고물질이라는 말이 또 뭐죠? 예, 전고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비활성 상태. 그러니까 바이타민으로서 체내에서 활동하지 못하는 상태를 전고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전고물질에서 뭔가 작용을 한 뒤에 활성화된 물질로 넘어가는 거죠. 활성화된 물질은 체내에서 작동을 하는 거니까요. 예, 이거는 식물성 바이타민 D라고 하는 에로고 스테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이 콜레칼시페롤이 이게 D3의 전구체예요. 이게 D3의 전구체고 얘는 동물성이에요. 얘는 식물성이고 식물성인 D2의 전구체고요. 동물성은 D3의 전구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냥 어렴풋이 알면 3번인지 4번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 1, 2번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 그래서 이거를 꼭 체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자주 나는 문제예요.
1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영양소에 대한 소화효소의 설명으로 올바른 것. 소화효소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어요. 지질의 펩신. 당연히 틀리죠. 재질은 라이파이제예요. 지질은 라이파이제가 지질 거예요. 펩신은 단백질 거예요. 펩신은 이렇게 단백질 거예요. 전분은 아밀라제 이게 맞는 말이죠? 예, 2번. 그 다음에 유당은 얘는 트립신으로 연결됐는데 이 트립신은 단백질 거예요. 그 유당은 뭐냐면 갈락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락토스. 그 다음에 물론 락테이즈로 가셔도 됩니다. 예,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는 락테아제로 그냥 하십시오. 갈락타제 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락타제로 그냥 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16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짠맛에 소량의 유기산이 첨가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올바른 것을 물어봤어요. 그럼 유기산이 뭐죠? 유기산. 예, 신맛이 나는 맛성분이에요. 예, 이것이 첨가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올바른 것이 뭐냐? 예, 답은 짠맛이 강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다음 문제에서 조금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떫은 맛이 생긴다. 이건 뭐 생뚱맞은 얘기예요. 그리고 신맛이 생기는 것은 이게 유기산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여기다 답을 덜커덕 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이다. 단맛이 생기는 거 이게 생뚱맞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1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 중 쓰거나 신음식을 맛본 후에 금방 물을 마시면 물이 달게 느껴지는데 이 현상은 뭐냐? 이건 변조 현상이에요. 변조 현상. 억제 현상이라는 건 뭐냐면 두 맛을 섞었을 때 하나 또는 두 개의 맛이 다 줄어드는 것. 하나의 맛이 줄어들거나 두 개의 맛이 모두 줄어드는 현상을 억제 현상이라고 해요. 커피에 설탕을 섞었을 때 쓴맛이 없어지고 단맛이 좋아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단맛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쓴맛이 약해지는. 그러니까 단맛이 좋아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걸 억제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비 현상하고 억제 현상은 헷갈릴 수 있어요. 대비 현상은 뭐냐면 똑같이 억제 현상처럼 두 맛을 섞는데 대비 현상은 한쪽 맛이 상승하는 거예요. 억제 현상은 한쪽 맛이 사라지는 거고. 예. 수능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간 동안 계속 그 맛을 보면 그 맛을 못 느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맛을 못 느끼는 그거를 수능 현상이라고 합니다. 수능 현상은 사실은 코가 제일 민감해요. 왜냐하면 냄새는 금방 냄새를 못 맡습니다. 정말로 독하지 않는 한은. 이제 그런 차원으로 보시고 1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중조가 뭐죠? 예, 식소다죠. 식소다 우리가 중탄산 소듐, 즉 중탄산 나트륨이라고 그러죠. 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식소다에 의해서 손실되는 영양분이 아닌 것을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실제 이 문제는 지금 강사가 일부러 지금 말을 다 바꿔놨어요. 어려운 말로. 근데 그거는 이제 연습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바꿔놓은 건데 통상적으로는 티아민을 우리가 B1이라고 그래요. 바이타민 B1. 그리고 리보플라빈은 바이타민 B2. 토코페롤은 바이타민 E. 아소크로보산은 바이타민 C의 별명이에요. 이렇게 바꿔놓고 이제 보면 중조에 의해서 소실되는 것은 이 세 가지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꿔놓으면 사실은 이 문제가 정말 쉬운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B1, B2, C를 몰라도 이거의 그 상태를 몰라도 이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중조에서 손실되는 거라는 얘기는 지금 물로 끓였다는 뜻이거든요. 물로 끓였을 때 녹지 않는 게 뭐예요? 지용성 바이타민이죠. 그러니까 이게 E는 지용성 바이타민이에요. A데크는 지용성이에요. A데크. 그리고 BC 카드는 수용성이에요. BC는. 그러니까 바이타민 B나 C에 해당되는 얘들은 손실되는 거고 지용성인 A데크는 손실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 여기다가 토코페롤이 아니고 뭐 엽산이라든지 이런 걸 그거는 B9이거든요. 엽산이 이런 거를 넣으면 이제 엄청나게 어려워지죠. 문제가 머리 쥐날 만큼 어려워지는 거예요. 1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클로로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 뭐냐? 이거는 지금 강사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지금 지문에 설명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클로로필은 엽록소의 색소 성분이에요. 산이 가해지면 페오피틴이 생성되면서 갈변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채소를 그 한여름에 막 쌓아놓으면 누렇게 뜨죠. 그게 페오피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클로로필라제 이게 지금 강사가 계속 이걸 에이스라고 명칭을 하잖아요. 이게 일본식 발음이기 때문에 클로로필라제라는 말을 안 쓰고 클로로필레이즈라고 강사가 계속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건 참고하세요. 클로로필레이스의 작용으로 크로필라이드로 변한다. 예, 실제 이 얘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맞는 말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요. 물에 오래 끓이면 손실이 많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클로로필은 지용성 색소예요. 지용성 색소이기 때문에 물에 끓여가지고는 손상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클로로필레이스는 클로로필라이드하고 파이톨로 이 두 가지로 클로로필라이드하고 파이톨로 분해시키는 에스터레이스예요. 에스터레이스는 뭐냐면 에스터가 그 지방 성분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용성 소화제라는 뜻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20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안토시아닌 색소를 알칼리수에 가열할 때 변화되는 색상으로 적합한 것은 뭐냐? 이거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어요. 청색입니다. 안토시아닌은 아주 특이한 색소예요. 이 색소는 이렇게 시계열로 볼 때 산성 쪽에서는 적색 또는 분홍색 쪽으로 변해요. 알칼리성 쪽에서는 청색으로 변하고 중성에서는 보라색, 자색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보라색은 중성, 적색은 산성, 백색은 안토시아닌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해서 21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소고기 가공 시 발색제의 첨가로 나타내는 선홍색 물질로 가장 가까운 것을 물어봤어요. 첫째, 첨가되는 게 뭐냐? 식품 첨가물이라고 해요. 이거를 식품 첨가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발색제라고 하는 것은 원래 색깔이 있긴 있는데 그걸 더 예쁘게, 더 오래 가게 처리하는 첨가물이에요. 착색제하고 달라요. 착색제는 원래 그런 색깔이 아닌데 예쁘게 색깔을 물들인 거, 염색한 거예요. 예, 이거는 니트로소 미오글로빈이 답입니다. 미오글로빈은 원래 그 고기에 있는 선분홍 색깔이에요. 옥시미오글로빈, 이게 순서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설명을 할게요. 미오글로빈을 공기 중에 계속 방치하면 산화돼요. 그래서
철이 이 미오글로빈 안에 있는 철이 이가철로 변하면서 옥시미오글로빈이 되고 적자색으로 변해요. 거기에다가 계속 놔두면 메토미오글로빈으로 변해요. 그러면서 이게 삼가철로 변하면서 회백색으로 변합니다. 네, 해서 우리는 2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효소적 갈변 반응인 것을 물어봤어요. 효소적 갈변 반응인 것. 예, 이거는 사과주스입니다. 효소적 갈변 반응이라는 게 뭐냐? 그걸 또 좀 알아봐야 되겠죠? 예, 과일이나 채소, 예, 껍질을 벗기거나 파쇄 했을 때 상처받은 조직이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해서 페놀 화합물이 멜라닌 색소로 전환되는 갈변 현상을 효소적 갈변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다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에요. 효소적 갈변 반응이 아니고 장어구이는 아미노산하고 환원당이 뭉쳐지면서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는 게 장어구이다. 캐러멜 소스는 우리가 호화, 전분의 호화가 어떻게 일어나냐면 전분의 물과 열이 가해질 때 호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물이 가해지지 않고 그냥 열만 가해졌을 때는 우리가 호정화라고 얘기를 해요. 호정화. 그런데 전분이 아니고 당, 그러니까 전분을 쪼갠 게 당이죠. 당에 가열을 하면, 물을 안 넣고 가열을 하면 캐러멜이 돼요. 그리고 아미노산하고 환원당이 아미노 카르보닐 현상에 의해서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 일어나는 게 간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효소와 기질식품의 연결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효소는 크게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예, 이 기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효소가 작용하는 상대 식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양소를. 효소는 특정 기질하고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효소를 열쇠와 자물통 관계로 얘기하거든요. 효소를 열쇠라고 볼 때 이 기질은 자물통이에요. 그래서 얘는 쌍이에요. 특정 요소는 특정 기질에만 작용을 합니다. 다른 기질에는 작용을 안 해요.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아밀레이스는 전분에 작용한다. 맞는 말이에요. 아밀레이스라고는 효소는 예를 들어서 지질을 소화시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효소와 기질은 특이성, 즉 1대1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펩신은 단백질의 효소다. 맞는 말이죠. 펩신이 효소일 때 단백질이 기질이죠. 예, 파파인은 효소인데 지질에 대한 효소가 아니고 뭐에 대한 효소? 단백질에 대한 효소예요. 파파인은. 레닌은 우유에 대한 효소가 맞죠. 그러면은 이 파파인이 도대체 단백질에서 뭐 하는 거냐?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파파인은 연육제가 뭐죠? 예,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육제를 안 쓸 때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죠? 칼등으로 막 두드리는 거죠. 또는 이렇게 가시도치것 같은 망치로 나무 망치로 막 두드리면 연해지죠, 육질이.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효소로 육질을 연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파파인 같은 것을 넣어주면 된다는 건데, 파파인은 어디에서 나오는 효소냐면 파파야에서 추출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연 연육제, 즉 효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파인애플에서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를 뺄 수 있어요. 키위에서 액티니딘이라는 효소를 추출할 수 있다. 무화과에서 피신이라고 하는 효소를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2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효소적 갈변 반응, 앞에서는 비효소적이었죠? 여기서는 효소적 갈변 반응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답은 멜라닌 형성 반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멜라닌 형성 반응은 페놀성 물질이 산화축합되면서 갈변하는 것을 멜라닌 형성 반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메일리아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 이거는 환원당과 아미노산이 만나서 갈변이 되는 거예요. 비효소적으로. 캐러멜화 반응은 당질이 열과 만나서 비효소적으로 갈변되는 거고, 아스코르브산은 이건 글자 그대로 그냥 산화되는 거예요. 열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스코르브산이 바이타민 C예요. 바이타민 C의 색깔은 하얀색이에요. 아주 하얀색이에요. 눈처럼 하얘요. 그런데 이게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기 위해서 아스코르브산이 항산화제니까 자기가 산화가 되면 노란색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바이타민 C를 판매를 하면서 노란색으로 염색을 시켜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절대로 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노란색으로 염색시킨 바이타민 C는 산화가 됐는지 정상적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색깔이 이미 나올 때 노란색으로 착색을 시켜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산화돼서 노란색인지 착색돼서 노란색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노란색으로 물들인 바이타민 C는 사면 안 됩니다. 이 산화돼서 노란색으로 변환된 바이타민 C는 바이타민 C로서 항산화제 기능을 전혀 못해요. 뭐 조금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못해요. 2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생선의 자가소화 원인으로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자기소화가 아닙니다. 예, 이거는 가장 가까운 것이니까 맞는 것을 지금 물어본 거죠. 예,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자가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가소화는 썩는 게 아니에요. 부패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숙성시킨다는 말을 하죠. 그 숙성시킨다는 말이 바로 요 단백질 분해 요소에 의해서 자가소화를 시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질소는 이 질소 자체가 자가소화 대상이에요. 그리고 세균이 작용하는 건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패라고 해요. 자가소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염류는 이게 염류를 많은 분들이 이거를 염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미네랄이에요. 미네랄. 그러니까 미네랄은 자기 소화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25문제를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번에 중식재료 핵심 문제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필기는 실기처럼 몇 번 시험을 봐가지고 그 실력이 느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 머리 싸매고 공부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정성 들여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셰프 팩토리에서 제시하는 거는 며칠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면 한 번에 합격할 수 있게 하자라는 쪽의 생각이기 때문에 문제 풀이라도 정 안 되면 이제 요 핵심 문제 풀이가 끝나면은 과목별로 강의를 해드릴 거거든요. 강의는 못 듣더라도 문제 풀이는 꼭 정성 들여서 보고 가세요. 예를 들어서 실전 모의고사
한 9가지만 듣는다 해도 아무 일도 않고 하루 종일 들으면 하루면은 다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일을 하면서도 2, 3일이면 들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실 때 꼭 그 준비를 하시는 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조리사를 임용을 할 때 음식만 잘 만들면은 임용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술자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이라든지 단체급식소라든지 이런 데서 조리사를 임용을 할 때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실기만 잘하면 되는데 지금은 필기를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건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